중국 영화 삼국지 용의 부활, 철인, 영춘권 무림 절대고수를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중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셨거나 아신다면 사진 속 이 여성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 바이징. 바이징은 중국에서 제2의 양자경이라고 불리며 양자경 이후 이렇다 할 스타를 찾지 못하고 맥이 끊긴 중국 쿵푸 영화계 여배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2012년 바이징은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라이징 스타의 사망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인터넷은 바이징과 관련된 기사로 도배가 됩니다. 돈과 권력, 외도 사기 등 바이징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놀라운 진실에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21세기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바이징의 죽음.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베이징 왕징의 나누서원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살의 여배우 바이징이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죠.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 저우청하이. 범행 후 그는 그 자리에서 칼로 자신을 찔렀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고 맙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죠. 바이징은 많은 중국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해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 배우입니다. 사망하기 전 출연했던 영춘권 무림 절대 고수에서 주인공으로 좋은 연기를 선보여 양자경의 뒤를 이을 쿵푸스타가 나타났다며 중국 영화계를 흥분시켰던 인물이죠. 바이징의 사망 소식에 그녀의 팬들과 그녀와 함께했던 연예계 인사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인 남편 저우청하이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바이징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징과 재벌 저우청하이는 결혼한 지 채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끔찍한 비극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바이징이 감추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이징, 1983년 6월 4일 출생, 랴오닝성 티에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징은 어릴 때부터 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재다능한 예술적 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이징의 부모는 공장 노동자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바이징이 13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이 재능을 제대로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 북경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바이징과 그녀의 어머니는 빚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지내며 어렵게 생활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위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2000년 북경에 터를 잡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17살의 바이징은 뮤지컬 공부를 시작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키워갑니다. 2002년 19살이 된 바이징은 중국 3대 연기 학원 중 하나이며 예술 교육의 최고 학부로 손꼽히는 중앙기극학원 연기과에 입학합니다. 복리와 장찌이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한 중앙기극학원은 그녀의 동창으로 문장, 당언 등 중국 영화계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이징은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열정과 노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녀였지만 그녀가 걷는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5년 22살 대학교 3학년이 된 바이징은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후 국립아동극단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바이징은 꼭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될 거라며 연극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향해 전진하죠. 마침내 때를 기다리던 바이징에게 꽃길을 깔아줄 이가 나타납니다. 바이징은 평소 알고 지내던 PD의 소개로 재벌 저우청하이를 알게 되죠. 저우청하이, 1965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금융업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부동산계의 거업으로 10억 위안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중국 부호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인맥을 자랑했는데
연예계와도 그 연이 다 있었죠. 조우청 하이는 자신보다 18살이나 어린 바이징을 보자 첫눈에 반합니다. 조우청 하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스폰서를 자처하며 그녀의 연예계 활동을 돕습니다. 그러나 조우청 하이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해 아들이 한 명 있는 유부남이었죠. 심지어 바이징과 몇 살 차이 안 난다며 나이까지 속였습니다. 조우청 하이는 바이징과의 첫 데이트 날,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해 고급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합니다. 그러나 바이징은 화스러운 데이트 대신 작은 식당에 가서 마라탕을 먹는 소박한 데이트를 선택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재력만 보고 다가오던 여성들과 사뭇 다른 바이징의 모습에 조우청 하이는 그녀에게 특별함을 느끼고 바이징과 평생 함께하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는 바이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조우청 하이는 바이징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용돈이라며 매달 큰 금액을 줍니다. 거기다 바이징이 활동하는 극단에 100만 위안을 투자하며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죠. 결국 바이징은 조우청 하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바이징은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무명의 신인 배우였던 그녀는 조우청 하이라는 든든한 뒷배에 힘입어 혈색상서라는 TV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던 바이징이 주연으로 캐스팅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조우청 하이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우청 하이는 바이징이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줍니다. 2008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바이징은 영화계에도 진출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홍콩 출신 중화권 스타 유덕화 주연의 삼국지 용의 부활에도 출연합니다. 바이징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우청 하이는 자신이 바이징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인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진짜 나이와 사실은 결혼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2008년 초 조우청 하이는 전 부인이 아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하며 오랜 이중 생활을 정리합니다. 2008년 3월 조우청 하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채 마를 새도 없이 바로 바이징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중국에서는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이징이 유부남인 조우청 하이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달라내던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가정 파괴범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신인 여배우를 연예계 활동을 미끼로 접근해 형편이 어려운 바이징의 절박함을 이용했다며 조우청 하이를 파렴치한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2009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징은 철인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바이징은 배우로 그 입지를 탄탄히 다지면서 큰 돈을 벌게 되죠.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건 바이징에게 조우청 하이라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전히 조우청 하이 덕분이었죠. 일이 잘 풀리는 만큼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2010년 10월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재벌과 아름다운 여배우의 만남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었습니다. 조우청 하이는 결혼 선물로 바이징의 어머니 이름으로 방 3개가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바이징은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갑니다. 간혹 남자 배우와의 애정씬이나 노출씬 등에 남편 조우청 하이가 나서서 제지하는 바람에 바이징의 입장이 곤란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조우청 하이는 여전히 바이징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2010년 바이징은 화제의 영화 영춘권 무림절대고수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그녀는 탄탄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사람들은 그녀를 제2의 양자경이라고 부르며 한동안 대가 끊겨 있었던 여성 쿵푸 배우의 계보를 이을 신성이 등장했다며 열광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바이징은 제13회 중국 영화 공연 예술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금봉황상을 수상합니다. 시상식에서 바이징과 조우청 하이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커플 못지않게 알콩달콩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참사가 일어나고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행복한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이 남성 때문이죠. 차오위 1982년 산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징보다 한 살 많은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우청하이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차오이는 자기 아버지가 정부 고위 관료라며 저우청하이에게 접근하는데, 이는 저우청하이의 낯선 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차오이의 계략이었죠. 두 사람은 운동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레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서로 친해집니다. 결혼 후 저우청하이는 아내 바이징을 차오이에게 소개시켜주며 세 사람은 함께 운동합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주 어울리며 가까워지죠. 2011년 3월, 약 한 달 전쯤부터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지만 집과 차에 붉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저우청하이에게 협박 문자가 오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 좀 나눠 씁시다.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빠집니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는 것만 같았고 해코지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운동 중에 저우청하이가 차오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묻습니다. 얼마 후 차오이가 저우청하이에게 말합니다. 아, 형님, 어떻게 하죠?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리신 것 같은데 질이 좀 안 좋은 조직에서 형님을 찍었다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 힘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요. 아시죠?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해결하시려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해서요. 조청하이는 차우이의 아버지에게 해당 일을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 50만 위안과 파테필립 시계, 그리고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죠. 차우이의 아버지에게 선물을 전달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청하이 부부를 괴롭히던 일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일로 차우이는 조청하이의 맹목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조청하이는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청하이 부부는 차우이와 함께 하이난 여행을 가고 명품 시계를 몇 개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차우이의 할머니 생신에는 30만 위안 상당의 황금 복숭아 장식품을 건네기도 하죠. 아무리 돈 몇 푼은 우스운 부자라지만 뭔가 선물이 과하다는 느낌이네요. 더구나 아무리 부부의 헬스 트레이너로 서로 친하다지만 부부가 가는 여행에 함께 간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차오이가 말한 조직이 실제로 있는지 누가 자기를 노렸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차오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재력가라고 하는데 많은 일을 상대하는 사업가답지 않게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우청하이는 차오이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그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차오이는 매달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며 우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우청하이가 모자라는 실적만큼 카드를 끌고 억지로 차오이의 실적을 채워줬죠. 저우청하이는 호탕하고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오이는 이 점을 이용해 저우청하이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2008년 저우청하이가 보유한 주식이 급락해 그의 자산이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바이징은 배우로서 제대로 전성기를 맞아 승승장구 중이었죠. 수입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저우청하이는 초조해집니다. 더 큰 돈을 벌어 자신의 건재함을 아내 바이징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2011년 5월, 차오이가 저우청하이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안합니다. 형님, 큰 건이 하나 있는데요. 잘만 하면 3억 위안은 그냥 꿀꺽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아마 아버지가 힘만 좀 써주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형님이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저청하이는 고민 끝에 차오이가 제안한 기회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전 일로 차오이의 인맥과 차오이의 조력자인 그의 아버지의 힘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이 모든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차오이는 저우청하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죠. 저우청하이는 꿈에도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잊지도 않은 차오이의 고위관료 아버지를 위해 뇌물로 현금 720만 위안과 고급 승용차를 준비해 차오이에게 건넵니다. 차오이의 목적은 저우청하이의 재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우청하이의 아내 바이징도 노렸는데요. 바이징은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변에 젊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레 늙고 못생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집니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지금의 자리였지만 그런 마음도 고마움도 세월에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녀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차오위는 가까우면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다가 남편이 의심할 리 없는 최적의 상대였죠. 바이징은 저우청하이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징과 차오위의 만남이 잦아졌고 바이징과 차오위 두 사람은 저우청하이 몰래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바이징의 촬영장에 차오위가 찾아오는 등 대놓고 가깝게 지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둘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정작 남편인 저우청하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바이징과 차오위는 저우청하이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계획을 꾸미고 더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2011년 말 저우청하이는 항저우로 출장을 갑니다. 차오위는 여자를 고용해 저우청하이를 유혹하게 만든 다음 불륜을 근거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고 이혼할 계획을 세우죠. 저우청하이는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저우청하이가 의문의 여성과 만난 호텔 방에는 차오위와 바이징이 미리 설치해둔 몰래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 카메라에 저우청하이의 은밀한 만남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바이징은 저우청하이가 여자와 놀아났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우청하이는 쉽게 이혼에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즈음부터 저우청하이는 차오위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는 차오위가 자기에게 사기를 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차오위의 요구대로 그에게 뇌물을 주고 960만 위안을 투자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월 저우청하이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저우청하이는 차오위에게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차오위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은 저우청하이는 차오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차오위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차오위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이징과 함께 있는 게 들통나고 저우청하이는 이렇게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났음에도 바이징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시 저우청하이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바이징은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폭탄 선언을 하죠. 그렇게 나를 반대하더니 당신 뜻대로 당신 아들과 이혼해 줄게요. 저우청하이의 어머니는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의 결혼을 무척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마지막엔 아들의 뜻대로 마지못해 승낙했죠. 1월 31일 바이징의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은 저우청하이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주 후 2012년 2월 13일 바이징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신은 남편한테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고 자주 자신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도를 했기에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호텔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몰래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죠. 만약 이대로 불륜이 인정된다면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의 계획대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의 목적도 역시 자신의 돈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12년 2월 27일 오전 저우청하이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차오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저우청하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이징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찾아가 남편이 차오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차오위가 남편을 속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부부인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경찰은 다른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차오위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경찰의 전화를 끊은 저우청하이는 배신감으로 분노에 휩싸이고 이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는 형에게 전화해 이야기합니다. 형, 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내를 만나야 해. 형, 잘 지내. 평소와 다른 동생의 통화에 이상함을 느낀 저우청하이의 형은
바이징을 만나지 말라며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차를 몰고 바이징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바이징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순간 저우청하이는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바이징을 3번 찌릅니다. 순간 바이징의 어머니는 겁에 질려 옆에서 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바이징이 죽은 걸 확인한 저우청하이는 자기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 아내는 너무 사악했어. 이젠 모든 게 끝이야. 이 말의 끝으로 저우청하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중국 유명 여배우와 재벌의 결혼, 이들의 비극적 결말은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현지 언론은 앞다퉈 유명 여배우 바이징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바이징의 팬들은 아내를 죽인 저우청하이를 맹비난했고 저우청하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저우청하이의 친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사건의 진상이라며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저우청하이가 아내 바이징을 죽인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다. 그는 바이징과 차오이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폭로하죠. 이후 대중의 관심은 바이징과 차오이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바이징과 차오이가 결탁해 저우청하이의 수천억 자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저우청하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과 자동차에 붉은 페인트 칠을 한 건 역시 두 사람의 짓이었죠. 바이징은 스스로 자기 집 현관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오이의 아버지가 고위 관료라는 것부터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개발 사업, 불륜 몰래 카메라까지 모두 두 사람의 거짓말이자 음모였습니다. 이 모든 건 저우청하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징이 남편 덕에 배우로 성공했음에도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쳐 더 큰 돈을 노렸다며 바이징을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비난하며 저우청하이의 불행을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우청하이가 전처와 아들을 버린 대가를 받은 거라며 모든 건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검찰은 차오이를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법정에선 차오이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죠. 제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바이징이 모든 걸 계획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주 악독한 여자였다고요. 차오이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징과는 그저 친구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그의 범행이 드러나고 법원은 차오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합니다. 저우청하이는 죽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이미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이 가져야 할 몫은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며 소송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 부호와 유명 여배우의 세기의 결혼과 사랑은 결국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성공을 바란 이들의 잘못된 만남으로 스폰서와 여배우의 흔하디 흔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1999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둘만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날이죠. 1999년 세기 말의 공포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던 그때 세기 말의 혼란 속에서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홍콩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청순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이 여성이 바로 오늘 사건의 주요 인물입니다. 이름 이바오원, 당시 나이 19세. 순정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미모를 뽐내는 이 여성은 실은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흉악범입니다. 당시 언론은 그녀를 홍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인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인자라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모의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14살의 이바원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미모로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쇼핑하러 갔다 연예계 관계자의 눈에 띄어 모델로 데뷔하게 되죠. 이바원은 샴푸 광고로
대중에게 첫 눈도장을 찍습니다. 대중은 당시 중학생이던 이바원의 청순한 모습에 열광하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바원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에서 명문으로 유명한 둔문 천주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학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하죠.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의외로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쁜 외모 덕에 이바원을 따라다니는 남학생들이 많았죠. 이바원의 친구 중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친구를 따라 자주 노래방에 놀러 갔습니다. 이바원은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웨이원. 당시 나이 18세, 노래방 직원입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장웨이원은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웨이원은 직장에서도 자칭 분노 조절 장애로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자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자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한 거죠. 그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건 물론이고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술 파티를 벌이고 놉니다. 장웨이원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스웩이라고 생각하죠. 장웨이원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이바원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쁘고 청순한 여자는 처음이었죠. 장웨이원은 친구를 통해 이바원을 정식으로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주는 건 기본이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장웨이원은 이바원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바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10대 여학생입니다. 혼자서 남자 집에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가 알 리 없었습니다. 이바원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장웨이원이 마냥 좋았고 그래 믿었을 뿐이죠. 그녀는 아무 경계심 없이 장웨이원의 집으로 갑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음료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처럼 맑게 웃는 이바원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장웨이원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이쯤이면 분위기도 올랐고 장웨이원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의 이바원을 덮쳐버리고 이바원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짐승으로 변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바원은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바원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믿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장웨이원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노라 마음먹습니다. 이바원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장웨이원이 이바원을 어루만지며 달콤한 말들로 그녀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울지마. 이게 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널 책임질게. 어리고 순진하기만 했던 이바오원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장웨이원의 말발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두 사람은 이날로 연인이 됩니다. 이날 이후 이바오원의 머릿속은 온통 장웨이원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녀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어버리죠. 이바오원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장웨이원의 집으로 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그녀가 한 선택과 행동이 훗날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말이죠. 1994년 말, 요즘 이바원의 몸 상태가 이상합니다. 도통 밥맛도 없고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만 같아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바오원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이미 수개월이 지난 뒤였죠. 이바오원은 부모님께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15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웃으며 반길 부모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장웨이원을 찾아가 임신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뭐? 임신? 뭐 하는 거? 당장 가서 지워야지. 두 사람은 그 길로 산부인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박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이바원이 아직 너무 어린 데다 워낙 약해 잘못하면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여러 산부인과를 돌아다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장 회의원은 절망하죠. 그러나 그와 달리 이바원은 아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낳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매일 학교에 가고 성실한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이바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워낙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살이 좀 쪘다고 생각하지 아직 어린 그녀가 임신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바원은 태교에 힘쓰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장 회의원은 임신한 여자친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챙겨주기는커녕 내내 구박하고 험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원치 않았죠. 하지만 이바원은 꼭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1995년 5월 이바원은 장 회의원의 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녀를 닮은 예쁜 딸이었죠. 딸이 태어났음에도 장 회의원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혹이 하나 더 생겼네. 징그러워. 이바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장 회의원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장 회의원이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도 자기 성을 따 이영유라고 짓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장 회의원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이바원을 핍박하고 구박합니다. 야, 쟤 좀 어디다 갖다 버려. 넌 우리가 쟤를 어떻게 키운다 그래. 네가 자꾸 잊어버리나 본데 우리 둘 다 10대야. 아직 애라고.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너희 부모님 갖다 주던지. 동그란 두 눈에 작고 귀여운 손과 발, 맑은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며 웃는 딸을 보며 이바원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버리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완강한 이바원의 모습에 장 회의원도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섭니다. 우선 딸을 자기 집에 두고 이바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딸을 보살피기로 하죠. 이바원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장 회의원의 집으로 달려와 딸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으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죠. 부모님께는 공부할 게 많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면서 말이죠. 공부하랴, 아이 돌보랴, 거기다 장 회의원의 눈치까지 살피느라 고단하고 힘든 일상이었지만 이바원은 딸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6개월 후 이바원도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녀는 딸을 더 잘 볼 수 있는 묘안을 떠올립니다. 엄마, 아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학교 앞에 나 방 하나만 얻어주면 안 돼? 똑 부러지게 자기 할 일 잘하고 성실한 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바원의 부모는 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이바원은 바로 장 회의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바원은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는데 그녀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생활비와 딸 양육비에 썼습니다. 이바원의 집은 홍콩에서도 꽤 잘 사는 편에 속했죠. 그녀의 부모는 좋은 대학에 가겠다며 학교 앞에 집까지 얻어가며 애쓰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줍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고 이바원이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자 장 회의원은 이때다 싶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놉니다. 이바원이 가져오는 돈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가뜩이나 하기 싫은 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장 회의원은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며 인터넷 게임만 합니다. 당연히 육아나 집안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죠. 보다 못한 이바원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는 건 욕과 막말 뿐이었습니다. 이바원은 혼자 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능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지만 딸을 키우려면 학교에 다니는 건 무리라는 생각에 대학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바원은 계속 장 회의원의 집에 지내면서 오직 아이 돌보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하루하루 무척 고됐지만 그녀는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언젠간 장 회의원도 정신 차리고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더한 악몽이 그녀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장 회의원은 어릴 때부터 욱하는 성질 때문에 늘 문제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았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알아서 기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그는 자기 삶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느끼죠.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딸과 이바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바원과 딸을 보고 있으면 불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웨이원은 거의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하나의 공식처럼 어김없이 이바원에게 손을 대고 심한 욕을 퍼부으며 모든 화를 쏟아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바원은 장웨이원이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쌓여갑니다. 만약 장웨이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친구들처럼 대학에 들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게 다 저 남자 때문이었죠. 이바원은 너무 후회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어리고 예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지? 이바원은 그동안의 억압된 분노로 폭발하듯 진한 화장을 하고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에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마음껏 즐깁니다. 물론 딸이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말이죠. 3년 후 1998년 춘절 중국의 설을 맞아 이바원은 외삼촌의 사탕 가게 일을 도와줍니다. 그녀는 외삼촌 가게에서 페인트공 류진하를 알게 됩니다. 작은 얼굴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류진하는 순정 만화 속 꽃미남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죠. 이바원은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고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류진하는 이바원과 사귀는 내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 몇 달 뒤 이바원은 류진아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여전히 류진아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장웨이원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탈과 바람에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바원과 류진아는 헤어진 뒤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남을 갖습니다. 같은 해 1998년 4월 이바원은 여동생과 함께 코즈웨이 베이에 있는 하이산 플레이스에서 쇼핑을 합니다. 한참 쇼핑을 하고 있는 이바원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저기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세요. 남성의 이름은 석수황. 그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펀치랑 키의 준수한 외모가 이바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얼마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바원은 깨닫습니다. 자기 마음에 더 이상 장웨이원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장웨이원의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제껏 방구석에 틀어박혀 딸 하나만 바라보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자기 청춘이 너무 가엽고 억울했습니다. 이바우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녀는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러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십니다. 장웨이원에게도 차갑고 냉랭한 태도를 보이죠.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장웨이원은 크게 당황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고 장웨이원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바원은 결심합니다. 그래, 그만 끝내자. 1999년 2월 9일 저녁 장웨이원은 친구 류지성을 만나 꼬치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류지성은 장웨이원과 가장 친한 친구죠. 장웨이원이 요즘 이바원이 이상해졌다며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류지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기 말이야, 사실 나 며칠 전에 이바원이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장웨이원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월 10일 새벽 장웨이원이 잔뜩 술에 취해 집에 옵니다. 이바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기를 두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 치욕이었습니다. 야, 너 일어나봐. 너 꼴에 딴 남자 생겼냐? 애 엄마가 처신을 그따위로 하고 다닐래? 이바원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펄쩍 뜁니다. 또 술에 취해 생사람 잡는다며 장웨이원을 맹비난하죠. 이미 만취 상태인 장웨이원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끝장내 버리겠다는 듯 거칠게 발길질을 해댑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바원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집니다. 그러다 망치를 잡게 되고 장외의원을 향해 휘두릅니다. 장외의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분노에 정신을 잃은 이바오원은 이번에는 칼을 들고 쓰러진 장외의원을 공격합니다. 딸 이영유는 화장실에 숨어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장외의원의 친구 류지성이었죠. 분명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류지성은 방금 장외의원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왠지 모를 불안을 느낍니다. 에이씨, 설마 장외의원 이 자식 사고 친 건 아니겠지?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립니다. 이바원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여긴 왜 온 거야? 당장 꺼져!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말하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류지성은 평소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바원이 밤늦게 찾아온 걸 보고 화가 나 그러는 거로 생각하죠.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안에서 친구 장외의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줘. 류지성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다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에이, 부부싸움에 끼는 거 아니다. 끼어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지. 류지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장외의원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죠. 이바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장외의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녀는 금고가 있는 방으로 그를 옮깁니다. 금고 안에 그를 넣어보려 하지만 장외의원을 넣기에는 금고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녀는 장외의원을 작게 잘라 금고에 넣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 깊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격렬한 몸싸움에 그 피곤이 몰려온 이바오원은 천을 하나 가져와 장외의원을 대충 덮어놓고 딸과 침실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이바오원은 집 근처 식당에서 딸과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이바오원은 마트에 들러 소금 몇 봉지를 삽니다. 소금을 뿌리며 부패를 늦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내장이 흘러나오자 역겨운 냄새에 이바오원은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하죠. 본격적인 분리 작업을 위해서는 톱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바오원은 전 남자친구 류진아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저녁 9시 류진아가 차를 몰고 이바오원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바오원과 안경을 쓴 여성 한 명이 유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여성의 이름은 시에, 이바원의 친구입니다. 이바원은 유진아의 차를 타고 톱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유진아와 시에는 그녀가 왜 이런 물건들을 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만 서늘한 이바원의 얼굴에 감히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이바원을 집에 다시 데려다주고 유진아와 시에는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바원은 방금 산 톱으로 장외의원의 왼손과 발을 잘라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바깥 쓰레기통에 버리죠. 이바원은 다시 장외의원을 작게 잘라 이번에는 금고 안에 넣고 소금을 붓습니다. 이제 완벽해.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이바오원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한편 장외의원의 친구 류지성은 뭔지 모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외의원과 술을 마신 저녁 이후 그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괜한 얘기를 꺼낸 걸까 괜스레 마음이 쓰입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유지성은 장외의원의 집으로 갑니다.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지만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무언가 썩는 냄새 같았죠. 류지성은 장외의원의 동생에게 전화해 보조키를 얻습니다. 그런데 도통 열쇠 구멍에 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바원이 집을 떠나기 전 자물쇠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지성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냄새!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집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악취의 근원을 찾아 집안을 수색합니다. 얼마 후 방구석에 있는 금고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참기 힘든 역겨운 내가 코를 찌릅니다. 경찰은 코를 막고 천천히 금고문을 엽니다. 그러자 소금에 절인 신체 토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금고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발견하는데 바로 장외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바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1999년 2월 17일 저녁 유진아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고백합니다. 나 이제 어떡해. 제발 나 좀 도와줘. 류진아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지만 이내 냉정을 찾고 자수를 권합니다. 이바원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류진아는 순간 자기도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집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죠. 이바원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 장의원을 죽였다고.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이바원과 그녀의 친구 시에를 차에 태우고 함께 범행 도구를 산 일 등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이바원의 친구 시에를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그녀를 체포합니다. 경찰서를 떠나기 전 류진아는 이바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그녀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이바원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경찰은 그녀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1999년 2월 26일 경찰은 몽콕의 한 빌딩에 이바원이 딸과 함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즉시 출동해 그녀를 체포합니다. 법정에선 이바원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장외의원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손찌검을 해댔죠. 그날도 전 막고 있었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 어떻게든 그를 멈추게 해야만 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면 그럼 전 죽을 때까지 막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그녀는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범행이 들통날까봐 겁이 났어요. 제가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딸은 어떻게 해요? 숨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이바원은 마지막으로 친구 시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에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해는 혐의를 벗고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이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기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죠. 딸 이영유. 아이는 불안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고 범행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죠.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후 친가도 외가도 어느 쪽에서도 아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이영유는 보육원에 가게 되고 한 가정의 입양이 됩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탄치 못한 삶을 살죠. 이영유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가출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죠. 술 마시는 건 기본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약물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이영유는 유기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지금은 이바원과 이영유 모두 출소한 상태입니다. 출소 이바원은 딸 이영유와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사건에 대한 언론 기사는 남아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사진과 영상 자료가 이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는 작정한 듯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시선을 사로잡는 맑고 깨끗한 외모의 사진 속 여성은
중국 연예계에 대비해 상해 제일 미녀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름을 알리며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돌연 홍콩의 한 부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를 떠나죠. 이후 그녀는 일남일녀를 낳고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간간히 소식을 전했는데요. 재벌과 사랑에 빠진 스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제법 흔한 이야기가 되었죠. 사람들은 재벌 왕자님을 만난 그녀가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녀의 삶은 비참하고 불행했죠. 굴욕과 모욕, 수모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녀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 셜리 쥔, 영어 이름은 미키입니다. 1983년 7월 30일 상해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셜리 쥔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마음의 결핍을 안고 자랐습니다. 아픔은 그녀를 성장시켰고 덕분에 그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갖게 되죠. 셜리 쥔은 학창시절 남다른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셜리 쥔은 그때 이미 얼짱으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셜리 쥔은 상해 오로라 직업대학을 졸업하고 모델로 데뷔합니다. 잡지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특히 그녀의 청순한 외모는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면서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자 수입도 함께 올라갑니다. 2006년 다양한 활동으로 얼굴을 알리던 셜리 쥔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셜리 쥔의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그녀의 예쁜 얼굴에 매료된 네티즌들이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면서 진정한 자연미인의 등장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상해 제일 미녀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한 풍문에 의하면 이때 상해 재벌 2세들이 서로 셜리 쥔을 만나고 싶다며 다리를 놔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셜리 쥔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얼떨떨했습니다. 영화사 방송사는 물론이고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죠. 셜리 쥔은 한국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홍보 모델로 나서게 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그녀의 모습에 게임 플레이어들은 그녀의 모습이 게임 속 엘프와 싱크로율이 높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 마비노기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덩달아 셜리 쥔의 인기도 급상승합니다. 청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팔색조 같은 그녀의 매력에 사람들은 빠져들었습니다. 2006년 8월 후거, 조비창, 장백지 등 굵직굵직한 중화권 스타들이 출연하는 601번째 전화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중앙무대에 등장해 얼굴 도장을 찍을 기회를 갖게 되죠. 그녀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연기합니다. 2009년 홍콩의 미남 배우 고철락과 홍콩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가유희사 2009에 출연하고 허젠화, 료송동 주연의 변신계약 등에 출연하면서 셜리 쥔은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녀는 모델로서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데 특히 셜리 쥔의 시크하면서도 청순한 반전 매력을 담은 화보가 큰 화제가 됩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진 10대 팬들이 셜리 쥔의 화보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죠. 셜리 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어느새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배우가 됩니다. 셜리 쥔의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그녀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셜리 쥔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2010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셜리 쥔은 우카이 신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카이 신의 아버지는 상해에 있는 한 중견기업의 총수로 우카이 신은 상해에서 유명한 재벌 2세였습니다. 셜리 쥔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우카이 씨는 셜리 쥔에게 먼저 작업을 걸죠. 우카이 씨는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하면서 주변을 매료시키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셜리 쥔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우카이 씨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며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카이 씨는 좋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바람둥이였죠. 그는 술과 파티, 여자에 빠져 돈을 물쓰듯 하며 왕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여자를 바꿔가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우카이 씨는 여자 꼬시는데 도 같은 인간이었죠. 셜리진을 만날 때마다 명품백, 시계 등을 선물하며 셜리진의 호감을 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가 깊었던 셜리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이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죠. 셜리진은 자기를 아껴주고 살뜰히 챙겨주면서 아낌없이 주는 우카이 신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카이 씨는 평생 셜리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셜리진의 어머니는 우카이 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인데다 오만한 그의 태도가 어머님의 반감을 샀죠. 셜리진의 어머니는 우카이 신이 돈이 많다고 딸 셜리진을 무시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셜리진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셜리진과 우카이 씨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간 민정국에서 셜리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카이 씨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사유도 외도였습니다. 충격에 할 말을 잃은 셜리진에게 우카이 씨는 말하죠. 난 진짜 결혼하기 싫었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이야. 남처럼 지내다 결국 이혼한 거고 나의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믿어줘.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셜리진은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우카이 신과 함께하기로 하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결혼하면서 셜리진은 자연스레 연예계를 떠납니다. 우카이 씨는 셜리진을 공주처럼 떠받들었고 우카이 씨의 가족 역시 셜리진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셜리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셜리진은 연이은 두 번의 유산으로 시리에 빠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가족, 특히 남편 우카이 씨의 위로와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시댁과 남편 우카이 씨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죠. 시어머니는 셜리진을 탓하며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구박하기 일쑤였고 남편 우카이 신 역시 지금까지 보여줬던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움 가득한 모습에 툭 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우카이 씨는 아내를 마치 가정부 대하듯 하며 무시하죠. 이때 탈출해야 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셜리진에게 다시 새 생명이 찾아옵니다. 셜리진은 이번만큼은 꼭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2013년 셜리진은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약 석 달 동안 셜리진은 엄청난 산후통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양의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죠. 갓난아기를 돌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카이 씨는 낮에는 베이비시터를 구해 아기를 돌보게 했지만 밤에는 셜리진이 아이를 돌보게 했죠. 당시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쉽게 보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사건이 연일 뉴스에 도배되다 보니 우카이 씨는 낮에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더라도 밤에는 셜리진에게 직접 아이를 보라고 시켰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셜리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특히 밤에 갓난아기를 돌본다는 건 그야말로 극한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모유를 먹여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셜리진은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계속 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셜리진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면서 어느 누가 베이비시터까지 써가며 아이를 보냐며 아주 호강에 겨웠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남편은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냐며 구박했습니다. 셜리진은 육아에 지쳐 만신창이가 되었고
급기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동반한 산후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며 술을 마시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에게 아내 셜리진의 존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듯 했죠. 개가 똥을 끊지 그 호색한 기질 어디 가겠습니까? 우카이 씨는 셜리진과 결혼한 후에도 유흥업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업소 여성들과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셜리진이 전화하면 사업상 미팅이 있다며 둘러대고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왔죠. 아픈 아내와 갓난 아이를 두고 딴짓하다 늦게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지. 몸에 여자 향수 냄새가 잔뜩 밴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셜리진은 남편이 아이를 봐주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랬지만 우카이 씨는 그런 셜리진을 귀찮아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나 건드리지 마. 이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진 셜리진은 용기를 내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하죠. 남편 우카이 씨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셜리진의 모습을 본 우카이 씨이 한마디 하죠. 휴,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그냥 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애나 잘 봐. 남편의 말에 크게 상처받은 셜리쥐는 지금까지 힘겹게 붙잡고 있던 끈 하나가 끊어지는 걸 느낍니다.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셜리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남편만 기다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왜 자기가 결혼했는지 너무 후회됐죠.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에게 모든 걸 의지해온 터라 자신이 혼자 힘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린 그녀에게 그럴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죠. 셜리진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둘째가 찾아옵니다. 셜리진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를 털어놓으며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우카이 씨는 아내 셜리진을 달래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아내를 아껴주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셜리진은 긴 고민 끝에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셜리진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대가 우카이신과 셜리진 두 사람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이라는 거였습니다. 결혼식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셜리진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셜리진이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 그때마다 득달같이 찾아와 셜리진이 못생겼느니 남편이 아깝다느니 꼭 악플을 다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셜리진은 악플을 볼 때마다 무척 불쾌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상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라니 셜리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름 마밍웨이, 영어 이름 미오. 앞으로 편의상 미오라고 부르겠습니다. 남편 우카이신과 미오의 관계를 시댁 식구들 역시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자신들이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들은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셜리진만 바보천치가 된 거였습니다. 우카이신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얼마나 셜리진을 무시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셜리진이 우카이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내연녀 미호는 대놓고 셜리진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SNS에 우카이신과 함께 있는 사진을 당당하게 올리고 우카이신이 준 선물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게시물에 자기가 셜리진의 자리를 곧 대신하게 될 거라고 언급하죠. 셜리진은 너무 분하고 화가 나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우카이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죠. 그러자 우카이신은 실수였다며 그저 잠깐의 잠자리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싹싹 빌죠. 셜리진은 어린 아들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다시 한번 질끈 눈 감아줍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어쩌면 신혼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안고 말이죠. 2015년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고 셜리진이 몸조리하는 동안 우카이 씨는 또 미호를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은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셜리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까지는 개편이라고 시어머니는 되려 셜리진을 탓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그럴 수 있어. 걔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 맨날 집에서 바가지나 긁고 그러니 애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겠니? 셜리진과 우카이 씨는 미호를 만나는 일로 자주 다투게 되고 그때마다 우카이 씨는 미호와 헤어지겠다며 지키지 않을 여러 맹세를 늘어놓지만 아내 몰래 계속 미호와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죠. 이 와중에 미호는 더 당당하게 우카이 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하루는 미호가 우카이 신과 함께 차에 있는 사진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 차는 새로 태어난 둘째 딸을 위해 산 차였다는 겁니다. 셜리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화나서 펄펄 뛰는 셜리진을 본 시어머니는 친구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아들 우카이 신이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며느리 셜리진 탓을 하자 셜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당장 이혼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우카이 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죠. 그래, 애들은 다 두고 너 혼자 나가! 셜리진은 아이들을 못 보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카이 신이 양육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았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참고 살기로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망가져갔습니다. 2018년 셜리진이 암에 걸립니다. 그녀가 암에 걸렸음에도 우카이 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일도 하지 않았겠죠. 그는 여전히 미호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셜리진이 하루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우카이 신의 뺨을 때립니다. 이 일이 있고 셜리진은 우카이 신 집안의 적이 됩니다. 감히 귀한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댁 식구들은 셜리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카이 씨는 이제 대놓고 미호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죠. 어느 누구도 우카이 신의 행동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셜리진은 없는 사람 취급했죠. 되려 미호는 셜리진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가 그녀를 방 안에 감금하기도 하죠. 우카이 씨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집에 미호를 데려와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도를 넘은 우카이 씨의 행동과 시댁의 핍박. 셜리진은 더 이상 견딜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의 끝까지 몰렸고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셜리진은 죽을 힘을 다해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죠. 2018년 9월 10일 결국 셜리진은 35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한 통의 유서를 남기는데요. 유서에는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8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냉대를 견뎌낼 힘이 더 이상 저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은 내내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모든 건 다 제 몫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한 장 주는 걸 아까워했던 사람이 내연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고 남편의 내연녀까지 나서 이혼하라며 저를 위협하니 더 이상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셜리진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며 멀리서 지켜볼 거라는 말과 함께 미안함을 글로 남겼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건강해야 해.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과일하고 야채도 많이 먹어야 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해. 이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셜리진이 목숨을 끊은 날 우카이 신과 미호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이없고 악랄한 사실은 두 사람이 셜리진의 길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건 셜리진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었다지만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셜리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를 기억하는 팬들은 그녀의 SNS에 찾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우카이 신과 미호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렸고 미호의 SNS에는 그녀를 욕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남자애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인간이 어찌 저리 추할 수 있는지. 저 찌질한 인간과 추잡한 여자를 가만둬서는 안 돼. 네티즌 수사대는 미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미호는 16살 때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일했는데 그래서 우칼신과도 더 잘 맞았나 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셜리진의 한 친구는 셜리진이 나쁜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연예계에서의 성공 대신 택한 사랑,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드라마 속 신데렐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셜리진이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칼신과 미호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려받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